이 인현왕후는 그야말로 이 선력, 아주 착한 이미지, 장희빈은 아주 표독스럽고 악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그 장희빈의 그 신당에 차려진 그 딱 인형을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왕비 인현왕후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바로 그런 인형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정말 장희빈은 악의 상징이고 인현왕후는 그야말로 착한 인물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가장 강한 라이벌로 기억되는 인물 누가 있나요? 숙종의 왕비였던 바로 인현왕후와 이 장희빈 사이의 갈등, 그 라이벌 의식,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이 인현왕후는 그야말로 이 선력, 아주 착한 이미지, 장희빈은 아주 표독스럽고 악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과연 정말 장희빈은 악의 상징이고 인현왕후는 그야말로 착한 인물이었을까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의 그 숙종의 왕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숙종의 왕비가 되고 또 이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현왕후가 이 숙종의 계비가 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 숙종의 그 첫 번째 왕비는 인경왕후 김씨라는 분이었는데, 인경왕후 김씨가 1680년에 그 천연두로 사망한 후에 결국 인현왕후가 이 숙종의 계비로 들어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돌아가시면 흔히 정비 또는 원비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는 게 하나의 그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현왕후 민씨는 아버지가 민유중이었고 어머니가 은진 송씨 송중길이라는 인물의 딸이었는데, 송중길이라는 인물은 이 조선 후기에 송시열과 더불어 양송으로 지칭되면서 그야말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야말로 이 명문가의 딸로 1667년에 이 기록에 보면 서부 반송방,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우리 구 개념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이라고 해요. 이 동서남북 중부 중에서 서부에 있는 반송방, 현재 이 서대문구 일대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그 아버지 민유중이 송시열과 함께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런 명문 가문을 그 당시에 이 왕비로 삼는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1623년에 그 서인들이 주도해서 인조 반정을 성공시키면서 어떤 슬로건 같은 게 뭐냐 하면 물실 국혼, 국혼을 잃지 말자. 그러니까 왕비 자리는 무조건 우리 당파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의식이 매우 강한 시대였고, 그래서 사실 조선 후기에 왕비의 그 간택되는 그런 인물은 대부분 서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문 출신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패턴 속에서 인현왕후가 숙종의 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숙종의 계비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 인경왕후의 승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랬죠. 인경왕후 김씨는 1680년에 숙종의 첫 번째 왕비였는데, 이 사망 원인도 우리 지금 상황하고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천연두로 사망해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조선 후기에도 이 전염병이 아주 유행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숙종 때는 특히 천연두가 유행을 하는데, 숙종은 다행히 천연두에 걸려도 잘 회복이 되었는데, 이 왕비가 결국은 천연두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도 이 인경왕후가 천연두에 걸렸던 그 장소가 경희궁이었는데, 당시 왕인 숙종과 요즘 표현을 하면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 숙종은 그 거처를 창덕궁 쪽으로 옮겼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그 당시에 과거 시험을 경희궁에서 보기로 했는데 이 왕비가 천연두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 장소를 창경궁으로 옮겼다라는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사망한 후에 전국에 이제 간택령이 내려졌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1681년 5월 이 인현왕후가
결국은 숙종의 계비로 이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숙종과 인현왕후의 혼례식을 정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숙종 인현왕후 가래도감의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과 한국학연구원 등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그림 자료 보시면 바로 이 숙종의 왕비가 되는, 이제 계비가 되는 인현왕후의 가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마 주변으로 많은 그 행렬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 의장깃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상세하게 그려져서 요 의궤의 기록을 바탕으로 혼례식을 재현하는 행사들이 지금도 사실은 거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현왕후가 숙종의 계비로서 이 왕비의 자리에 이제 오르기는 했지만 이 점차 이 숙종을 실망시켜요. 왜 그러냐면 숙종은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 사이에서도 후사가 없었는데 바로 이 인현왕후가 계속 이제 그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종의 입장에서는 숙종이 혼례식 했을 때 나이가 21살이었고 계비인 인현왕후가 15세.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인현왕후는 정비로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영조와 정순왕후의 사이처럼 영조와 그 계비였던 정순왕후의 나이 차는 51세니까 뭐 이때는 금방 봐도 누가 봐도 정말 계비구나 라는 게 딱 들어오는데, 이 워낙 인경왕후가 빨리 돌아가셔서 인현왕후는 정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비였다. 계비로 돌았는데 바로 이 숙종이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도록 이 인현왕후가 후사가 없자 숙종이 상당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이 장희빈이라는, 바로 이 인현왕후의 라이벌이기도 하고, 사실 이 장희빈은 처음에는 숙종의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당시에 숙종의 어머니 대비였던 명성왕후 김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사실 궁궐에서 쫓겨나요. 그 당시에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있었던 거죠. 딱 보니까 저 성격도 뭐 별로일 것 같고 이래서 쫓아내요. 쫓아냈는데 이게 정말 그 천연두의 나비 효과랄까요? 숙종이 천연두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숙종이 천연두에 걸리니까 어머니 명성왕후가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때 이 무당 말 들어보니까 이 굿을 내야 된다. 이게 또 어머니 심정으로 이제 굿판을 벌여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그때 어떤 요청을 하냐면 그 숙종의 병이 나으려면 어머니가 목욕 재개를 해야 된다. 그때 참 뭐 이렇게 날씨도 뭐 따뜻한 이런 때도 아니고 한참 추울 때인데 그 아들 제대로 이제 병 고치게 하려고 이 명성왕후 김씨가 정말 찬물에 목욕했다가 오히려 숙종은 잘 회복됐는데 그게 후유증이 돼가지고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가 오히려 승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이 명성왕후 김씨가 승하하고 난 후에 결국 인현왕후가 숙종이 이제 장희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흔쾌하게 이 장희빈을 다시 궁궐에 들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보면 장희빈이 궁궐에 컴백할 수 있었던 것은 숙종의 천연두가 가져온 뭐 나비 효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현왕후는 장희빈까지 이제 포용할 정도로 품성은 매우 좋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인현왕후가 계속 이제 출산을 하지 못한 상황에 반비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장희빈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그 인현왕후는 아주 그 뭐 품성이 훌륭해 가지고 이 장희빈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견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모습이 이제 실록의 기록에서도 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장희빈은 이 왕비였던 인현왕후에 대해서도 뭐 그야말로 대놓고 아주 좀 그 불손한 그런 행위를 그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이 두 여인이 실록의 기록에만 보면 상당히 이제 대조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현왕후는 이제 장희빈을 그래도 이제 화가 나겠죠. 이 정말 왕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 자기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정말 후궁으로 입궁을 해가지고 나서는
뭐 이현왕후에 대해서 불손한 태도를 마다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뭔가 이렇게 좀 장희빈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또 이현왕후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영빈 김씨라는 이 안동 김씨 출신인데요. 김창고의 딸인 영빈 김씨를 후궁으로 들이도록 이제 권유를 했는데 결국 이 영빈 김씨도 숙종의 총애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총애가 더욱 깊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종 시대 할 때는 숙종, 장희빈, 이현왕후 이외에도 영빈 뭐 김씨라든가 이런 또 숙종의 후궁들이 또 함께 등장하는 것도 상당히 그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 과정 속에서 마침내 1688년이죠. 그러니까 이 숙종과 이현왕후가 혼인을 한 지 7년 만에 결과적으로 이 7년 동안 이현왕후가 출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숙종이 고대하던 왕자를 출산하는 인물은 장희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희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숙종은 너무 이제 기쁜 거죠. 숙종도 되게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계속 자신에게 이 후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가 그 인경왕후도 자식을 낳지 못하죠. 그 계비로 들였던 이현왕후도 이 후사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장희빈이 후궁으로서 덜컥 와서 그 자식까지 낳으니까 뭐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나한테 별 문제가 없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종이 자기가 생각해도 얘 아니면 더 이상 원자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 이현왕후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후궁소생의 아들이지만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을 합니다. 이 원자는 세자로 나아가기 위한 뭐 전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세자하면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인데 원자로 책봉되었다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세자로 가는 바로 그런 전 단계의 그 원자 책봉을 장희빈의 아들로서 딱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현왕후는 이때부터 완전히 허울뿐인 왕비로 전락을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이 장희빈을 이제 지원하는 세력도 또 확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이 정치판이라는 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숙종이 장희빈에 대한 총애가 깊어가고 이현왕후에 대한 그 총애가 이제 멀어지니까 이 장희빈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확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때는 또 정치적 대립 관계까지 생겨요. 이현왕후는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면 장희빈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바로 이 서인하고 또 반대편에 있었던 남인 세력들이 또 이 장희빈을 이제 적극 지지하는 그야말로 당쟁의 양상으로 이게 또 이 확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장희빈의 아들인 나중에 경종이 되죠. 이 경종이 원자로 책봉이 되면서 이제 조정에서 집권 세력인 서인들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남인들이 부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숙종에게도 후궁이 상당히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시대 왕들은 후궁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조선시대 왕을 후궁을 무제한으로 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얘기라는 책에 보면 조선은 사실은 천자국은 아니라 제후국이거든요. 제후국에서 둘 수 있는 후궁의 최대 숫자는 9명. 그래서 이 9명까지 둘 수 있었고 실제 9명을 두었던 왕들이 그 많았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태종이라든가 성종 이런 왕들이 후궁을 9명 두었는데 자 그럼 후궁을 9명 둔 왕들은 왕비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 태종도 왕비였던 원경하고 민씨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고 우리 그 성종도 후궁을 9명 두었는데 성종의 왕비가 그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잖아요. 결국 패비윤 씨하고 성종의 갈등의 주요 원인도 성종이 어린 후궁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패비윤 씨의 반발 이것이 결국 큰 원인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폐위되어서 사약까지 받았다. 이런 그 우리 역사가 전개가 되었죠.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를 거쳐 세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숙종의 후계자가 된다. 서인들의 집요한 그 반대 상소가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이제 이현왕후는 폐위되어가지고 서인으로 강등이 되어가지고 5년 만에 다시 한번 정국이 바뀌어요. 갑술난국이 일어나는데 장희빈을 왕비의 자리에서 폐하는 바로 이현왕후의 죽음에는 장희빈의 저주가 담겨 있다.
숙종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이제 책봉을 하자. 이 원자 정호라고 하는데요. 원자의 이제 이름을 정하자. 이렇게 이제 나서면서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를 거쳐 세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숙종의 후계자가 된다. 그때 이 서인들은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희빈은 남인들의 지원 속에서 아들까지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때도 이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제 장희빈이 왕비의 지위까지 오를 거고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 서인 세력들은 완전히 이 권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판단에서 서인들의 집요한 그 반대 상소가 올라와요.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서인의 핵심 인물 우암 송시열입니다. 이 우암 송시열은 당시 서인의 학문적 정치적 용수로서 서인의 입장을 그야말로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송시열이 총대를 메고 계속 상소문을 올리다가 이 숙종의 분노를 사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그 유배를 갔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우리 이때 조선시대 이 선비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는 올려가지고 이게 왕이 채택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면 다시 쓰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기 해놓듯이 쫙 써놓는 거예요. 미리 이제 예상을 해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잠깐 이거 안 된다 그럴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이런 방식이니까 숙종도 상당히 화가 나죠. 그래서 결국은 숙종이 이제 송시열을 한양으로 압송하라. 그러다가 바로 지금의 이 정읍에서 이때 송시열이 또 나이가 되게 고령이었어요. 83세의 나이였는데 이곳에서 숙종이 내린 사약을 받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훗날 요 상황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기서황국이라고 그래요. 이때가 1689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황국이란 말은 정치적 국면이 바뀌었다. 즉 서인 중심에서 남인 중심으로 정국이 바뀌었다라는 뜻으로 황국이라고 하고요. 숙종 때는 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에서 일어난 요 기사년의 사건을 기서황국. 그 5년 뒤에 다시 정권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인들이 다시 집권을 하는 요 사건을 우리가 1694년 갑술왕국이라 하고 갑술왕국 이후에 송시열은 복권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죽음이 순교로 받아들여져요. 오히려 정말 서인을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 송시열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선 후기의 학자 중에서도 유일하게 호에다가 자자가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역사적인 인물의 그 문집 같으면 퇴계 이항 선생 또 퇴계집, 율곡 이 선생 또 율곡집 이렇게 되는데 우암 송시열의 문집만은 송자대전이에요. 바로 이 공자, 맹자, 주자를 잇는 송자 이렇게 돼요. 이 조선시대에는 자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건 최고의 상징이에요. 송시열은 정말 이 숙종이 내린 사약을 받고 사망하면서 이건 결과적으로 서인들이 완전히 그 정치권에서 숙청당하는 바로 그런 신호탄이 되었고 바로 이 장희빈을 지지한 이 남인 세력이 정권의 핵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서황국 직후에 장희빈이 그야말로 고대했던 왕비의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이제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가지고 서인으로 강등이 되어 가지고 자신의 원래 사가 바로 지금의 이 안국동에 가면 감고당길이라는 그런 표지석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왜 감고당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훗날 영조가 바로 인현왕후를 기억하면서 이 집을 보면 옛날을 느낄 수 있다. 감고, 옛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뜻으로 감고당이라는 요 그 편액을 하사했다라는 그런 기록에서 요 지금 또 요 북촌에 지금 우리 인사동 약간 건너편에서 옛날 그 풍문여고 있던 자리에서 쭉 그 지금의 이 정독도서관 올라가는 그 골목길을 감고당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감고당이 현재의 그 덕성여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이 결국은 이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인현왕후는 폐위가 되어 가지고 자신의 사가인 그 안국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야말로 이 두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 명은 왕비의 자리에서 완전히 서인, 한 명은 그 후궁의 자리에서 왕비의 지위에까지 오르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했고요. 지금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이 청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도 인현왕후와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인현왕후가 이제 폐출되는 얼마나 그 가슴이 쓰라렸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조선시대 특히 여성들은 불교에 그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곳에 머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훗날을 뭐 기약을 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김천의 요 청암사 있는 요 일대에 수도암으로 오르는 이 길을 인현왕후의 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장희빈이 왕비가 된 후 5년 만에 다시 한번 정국이 바뀌어요. 바로 이제 갑술황국이라는 이 1694년이 갑술년이어서 갑술왕국이 일어나는데 이 갑술왕국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과적으로 이 숙종이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서인들 대신에 남인들을 대거 전국에 등용을 해봤는데 이 남인들의 전국 운영이 상당히 미숙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때 이 남인 측에서 이 노론에 그러니까 이 서인에서 노론을 계승한 젊은 자제들이 역모를 꾀한다라는 것을 이제 숙종에게 고변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권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한 바로 그런 작업이었다. 오히려 남인들은 정치 같은 거는 제대로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권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 고변 행위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실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그 장희빈 또 이제 왕비로 삼아서 정말 아들까지 낳고 이제 왕비로 삼았죠. 뭔가 이 기대를 했는데 장희빈은 뭐 이때부터 또 본색을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막 성질도 만만치 않고 뭔가 이 숙종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종 또 옛부인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장희빈이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인현왕후는 안 그랬지. 뭐 인현왕후는 참 착했는데 이런 느낌 속에서 남인들이 워낙 이제 전국 운영도 미숙하게 하니까 마침내 남인 측의 이 서인 고변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남인들을 다시 정계해서 숙청을 하고 서인들을 재등용하는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에서 갑술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갑술왕국이 일어난 후 서인 신분으로 이 강고당에서 정말 절치부심했던 이 인현왕후를 다시 컴백시키는 왕비의 자리에 다시 올리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숙종이 내린 비만기라든가 교서 같은 거 보면 내가 좀 잘못했다. 보니까 장희빈이 문제가 많고 인현왕후 같은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의 진가를 내가 제대로 몰랐다. 뭐 요즘 이제 우리 노래에서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숙종이 내가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궁궐로 돌아와서 나를 좀 잘 보필해 달라.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인현왕후는 결과적으로는 2번 왕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681년에 처음 이제 왕비가 됐다가 쫓겨났다가 이때도 다시 왕비 자리에 올릴 때 다시 책봉하는 의례를 거행을 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2번 이제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른 그런 그 경우였고 그리고 이제 장희빈을 왕비의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이 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 갑술왕국으로 두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또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때 이 숙종이 소위 장희빈법을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후궁 출신은 절대 왕비로 삼지 말라. 사실 우리가 보면 특히 조선 전기에는 후궁 출신으로 왕비가 되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후궁을 합법적으로 둘 수 있다 그랬죠. 9명까지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왕비가 먼저 돌아가시면 계비를 구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니까 좀 더 편리한 방식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후궁 중에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내신 성적 좋은 사람, 뭔가 이렇게 좀 착실하고 좀 고분고분하고 뭐 이렇게 좀 뭐 복사 같은 것도 잘해오고 심부름도 잘해오 그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승진을 시킨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그 패비운 씨 아시죠? 패비운 씨도 원래는 성종의 후궁 출신이었는데 그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 한씨가 돌아가시니까 이 후궁 중에서 내신 성적 좋은 사람 바로 승진시켰더라.
그러니까 이 패비윤 씨도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내신 관리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상당히 이제 그 성격도 좀 드러내지 않고 막 아주 그 왕에게도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승진하는, 이 후궁 출신으로 승진하는 케이스에서 왕비가 돌아가시면 외부 간택에 의해서, 요즘 표현을 하면 공채 출신으로 최초의 왕비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중종의 두 번째 갭이 문정왕후 윤씨다. 그래서 이 문정왕후 윤씨는 아마 그런 프라이드도 상당했을 거다. 나는 공채 출신이야 라는 이런 그런 그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후궁 출신으로 왕비가 된 케이스가 장희빈이에요. 근데 이 숙종이 이제 장희빈을 그 왕비로 이제 삼아서 같이 살아보니까 야,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장희빈을 폐위시키고 난 후에는 일명 장희빈법, 앞으로는 절대 후궁 출신으로 왕비를 삼지 말라. 그렇게 해서 숙종 이후에는 조선의 왕비 중에 이 후궁 출신으로 왕비로 승진한 사례는 없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왕비로 이제 복이 된 후 이제 다시 궁궐로 정말 화려하게 컴백을 했지만 이 결국 7년 만인 1701년에 때도 뭐 소생은 없었어요. 창경궁 경춘전이라는 곳에서 승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창경궁 안에 있는 이 경춘전이라는 건물은 조선 왕실의 여성들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우리 그 인수대비라고 해서 우리 소양후 한씨라고도 하는데 요 성종의 어머니가 내운이라는 책을 집필했던 곳이고, 우리 이거 정말 또 경춘전이 유명한 장소인 것은 우리 바로 이 해경궁 홍씨하고 사도세자와의 사이에서 정조가 태어난 곳도 바로 이 경춘전이다. 그리고 이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집필했던 이 대표적인 공간도 경춘전. 그래서 이 경춘전은 우리 왕실의 여성들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높은 그런 장소인데요. 바로 이 인현왕후도 이 창경궁 경춘전에서 이제 승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라든가 승종원 일기의 여러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 인현왕후가 상당히 이 시기에 병으로 고생을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바로 이 인현왕후는 오래 쌓인 지병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 또 다른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하죠. 바로 인현왕후의 죽음에는 장희빈의 저주가 담겨 있다. 이제까지 했던 장희빈 관련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장면이 뭐죠? 바로 이 장희빈이 그 신당을 차려놓고 막 인현왕후의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팍팍 찌릅니다. 그죠? 그러면 막 연기 잘하는 배우들 그러고 막 넘어가고, 이게 이제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이 저주 속에서 그렇게 해서 승하했다. 이런 그 정말 그 이야기들이 특히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물론 그거는 하나의 그 좀 사람들 간에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가십일 가능성이 많고, 인현왕후가 이런 결과적으로는 여러 지병이 겹쳤는데 결과적으로 장희빈이 이 저주 사건이 이게 나중에 또 발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 사건이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바로 또 그런 단서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역대 장희빈 드라마에 나온 역대 장희빈 중에 누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장희빈 역을 거쳐갔던 여배우들이 뭐 그야말로 최고의 여배우들이 거쳐갔죠.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우리 약간 젊은 층은 김태희 씨가 장희빈 역할을 맡은 적도 있고, 또 우리 김혜수 씨, 그리고 뭐 정성경 씨, 또 뭐 예전에 80년 초반에는 이미숙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장희빈 역할을 많이 이제 거쳐갔고, 특히 이제 김혜수 씨가 장희빈 역할을 했을 때 좀 상당히 좀 표독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한 장희빈 뭐 이런 이미지도 이제 기억이 되고, 또 이 김태희 씨가 장희빈 할 때 되게 좀 똑똑한 이미지, 이러면서 뭐 장희빈에 대한 이미지도 그 이전보다는 좀 표독스러운 이미지, 악녀 이미지를 많이 이제 좀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정말 흑백 TV 때 장희빈, 그때 장희빈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누구냐 하면 지금도 가끔 TV에 등장하시는데 우리 윤여정 선생님, 그분이 정말 장희빈 했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 초등학교 때 막 신당 차려가 막 바늘 쫙쫙 꼽는. 그래서 저희 기억 속에는 70년대 흑백 영화로 접했던
바로 이 윤여정 선생님. 그리고 그 당시에 숙종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지금 또 이분 또 가끔 나오시는데요. 우리 박근영 선생님. 이분이 숙종 역할을 하셨고 또 인현왕후 역할로는 지금은 거의 뭐 활동을 안 하시는데 김민정 배우라고 이분이 인현왕후를 했는데 그 정말 한참 세월이 지나도 어릴 때 워낙 인상 깊게 보아서 그런지 그 윤여정 씨 쫙 긴 옷 입고 팍 찌르던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숙종이 이 장희빈의 처소를 장희빈이 쫓겨난 후에 별로 찾지 않다가 그 장희빈의 그 신당에 차려진 그 딱 인형을 봐도 인현왕후는 정말 그 뭐 선의 상징, 장희빈은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사약을 받게 되는 같은 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숙종실록의 기록에 보면 인현왕후 스스로도 뭔가 이 장희빈의 시녀들이 계속 자신의 그 침실을 엿보고 뭔가 이 저주의 행각을 벌이는 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훗날에는 인현왕후가 정말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셔도 이 장희빈의 저주가 더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인현왕후의 스스로의 어떤 회고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런 그 장희빈이 계속 그 지금의 이 치선당이라는 곳에 지금은 이 건물이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제 창경궁 치선당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치선당이라는 곳에서 바로 인현왕후가 저주 사건을 했던 상황을 또 알리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우리 숙빈채 씨라고 해서 이 숙빈채 씨는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인데 원래 인현왕후 궁에 출입했던 인현왕후를 시중들던 궁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일부 기록에 보면은 인현왕후를 잊지 않고 인현왕후가 거처했던 처소에 항상 이제 드나들면서 인현왕후를 이제 걱정해주던 그런 모습이 숙종에게 포착이 되었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 숙종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는 결과적으로 보면 숙빈채 씨는 훗날 다시 숙종의 후궁으로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이 영조를 출산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 숙종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숙빈채 씨가 그 항상 그 왕비가 베푼 은혜를 추모하여 통곡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왕에게 몰래 고하였다. 바로 이 기록이 바로 그런 장면. 이 숙종에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희빈이 저주 사건 계속 벌여가지고 그야말로 저주의 구판을 벌여서 우리 왕비께서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 고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또 일부 기록에 보면은 숙종이 이 장희빈의 처소를 장희빈이 쫓겨난 후에 별로 찾지 않다가 또 이 항상 우리가 좀 극적으로 만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날이 또 뭐 마침 장희빈이 생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장희빈의 처소를 딱 찾았는데 그 장희빈의 그 신당에 차려진 그 딱 인형을 봐도 좀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왕비 인현왕후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바로 그런 인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숙종이 이걸 보고 상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막 하는 그 장면인데 그래서 실제 실록의 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비단 옷을 입힌 그 각시들을 막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활용했다. 바로 이 치선당에서 그렇게 또 하는 한편 또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해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이 당시에 이 왕비가 주로 거처했던 곳이 창덕궁 안에 이 대조전 그리고 이 창경궁 안에 통명전이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의 그 흙을 파고 여기에다가 이 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뭐 죽은 새라든가 쥐라든가 붕어 이런 진짜 흉물들을 막 여기다 이제 그 묻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현왕후가 막 더 이제 빨리 이제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조전이라든가 통명전에 흉물을 묻은 이런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이 장희빈의 그 행각을 알고 그 관련된 소위 말하는 궁녀들을 다 이제 신문을 해요. 이게 보면 요 숙종실록 기록에 보면 뭐 그 당시 소위 말하는 뭐 수사 및 조사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누구는 어떤 일을 했고 누구는 어떤 일을 했고 여기에 실명과 함께 그 궁녀들의 그 모습 또 시녀들 이 하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행각이 다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결국은 이제 장희빈이 이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바로 사약을 받게 되는 그런 이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현왕후가 1701년에 먼저 사망한 후에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장희빈의 저주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정말 운명적으로 또 두 여인은 똑같은 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현왕후는 정말 선의 상징, 장희빈은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또 기록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김만중이라는 인물 기억하세요? 우리 보면 국어책에도 그 작품 많이 나와요. 구운몽 사시남정기. 김만중은 서인 측 인물이거든요. 이 인현왕후를 변호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숙종의 노여움을 사가 그 당시에는 유배당했을 때 그때 쓴 기록이 바로 사시남정입니다. 이때 이 사시가 바로 우리 인현왕후를 상징하고 이 사시를 탄압했던 이 장희빈을 상징하는 인물이 교씨예요, 교씨. 결국은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인현왕후는 정말 착함의 상징,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그 대사. 거기다가 또 이 작품이 장희빈을 악녀라는 이미지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품인데 인현왕후전이라는 또 이 궁중문학이 나와요. 그래서 인현왕후전은 아무래도 인현왕후 쪽에서 분명히 쓴 자료고 이 자료 보면 그야말로 장희빈의 행각은 엽기적이었고 그런 엽기적인 장희빈의 그런 행동에 그야말로 정말 착한 이미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쓴 작품이 인현왕후전입니다. 그래서 인현왕후전은 흔히 저 광해군 때 이 서궁에 유폐되었던 임목 대비의 이야기를 쓴 개축일기, 그리고 이 나중에 우리 해경호 홍씨가 쓰는 한중록과 더불어 흔히 3대 궁중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또 칭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1701년에 8월에 이제 인현왕후가 승하하고 난 후에 이제 숙종은 왕비의 시호를 인헌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 무덤도 아주 잘 만들어줘요. 사실 요 숙종의 무덤 이야기도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왕비가 누구라 그랬죠?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우리 천연두로 돌아가신 인경왕후. 그래서 이 숙종은 지금의 소릉 쪽에 가면 명릉이라고 숙종의 무덤이 있는데 요 소릉 경력을 이제 자신과 자신의 왕비를 위한 무덤터로 정했던 것 같아요, 숙종이.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이 인경왕후를 위해서 무덤을 조성하고 이 무덤 이름을 인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누가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현왕후가 1701년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그 근처에 그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무덤을 만들고 이제 명릉이라고 하고 그 옆자리를 비워둬요. 그건 결국 어떤 의도가 있죠? 내가 죽으면 나도 거기에 가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숙종이 1720년에 승하하셨을 때 바로 인현왕후의 그 옆자리, 빈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 또 보시면 요 무덤을 명릉이라고 하는데 두 분의 무덤이 쌍릉의 형식으로 이 왕과 왕비의 무덤이 이렇게 나란히 두 기가 조성된 것을 우리가 이 쌍릉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덤으로 보면 숙종에게 있어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인현왕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인현왕후보다도 더 숙종하고 오랜 기간을 보낸 왕비가 있어요. 누구냐면 인현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계비였던 두 번째 계비였던 인원왕후 김씨라는 분인데 이분 입장에서도 숙종하고 같이 묻히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숙종 사후인 영조 때에도 나도 우리 남편 곁에 가고 싶어, 우리 남편 곁에 가고 싶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왕인 영조가 이 인원왕후가 승하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 숙종의 무덤 자리에 이제 마련해주고 싶기는 한데 이미 인현왕후하고 딱 쌍릉으로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마침 그 숙종이 자리하고 있는 언덕 자리가 약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덤을 조성하고 요곳은 인현왕후의 무덤까지 합해서 다 결과적으로 3개의 무덤이죠. 그것을 이제 명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역사적으로 이제 또 큰 변수가 생겨요.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이제 죽으면서 무덤도 거의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 오폴이라는 곳에 이 장희빈의 무덤이 조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 경기도 지역이 1969년 고 무렵에 가지고
뭐 도로 같은 게 이제 나는 그런 과정에서 장희빈의 무덤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요즘 같으면 그래도 이 장희빈의 무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었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의 여론은 장희빈의 무덤은 어디로 가야 된다? 대부분 숙종의 무덤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숙종의 명릉 영역 그 자리 근처에 무덤으로 쓸만한 땅에 장희빈의 무덤을 조성을 하고, 지금 또 이 명릉구 자리에 가보시면 그 근처에 장희빈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대빈묘라고 해요. 대빈묘. 야, 이 숙종의 입장에서는 아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여자 또 따라오나 나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장희빈은 이 현대인에 의해서 끝까지 숙종의 곁을 찾아온 그런 또 여인이 되었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 숙종이라는 왕은 왕릉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정말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함께 했던 왕비들 4명이 다 숙종 근처에 계세요. 바로 옆에는 바로 인현왕후, 또 인원왕후도 숙종의 명릉 바로 근처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조금 약간 떨어진 곳에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의 익릉, 거기다가 장희빈 무덤까지 왔으니 이 숙종은 사후에 가장 여복이 넘치는 왕. 근데 이게 꼭 몰라요. 이게 생각하시는 데 따라 달라질 거예요. 조용히 있고 싶은데 4명의 부인이 다 그 사후에도 옆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과연 행복한 건지,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소호릉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숙종의 무덤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호릉에 가면 명릉이 있고, 거기에 바로 우리 사극의 가장 단골 소재가 되었던 이 장희빈, 인현왕후, 이 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이 지금 또 이곳에 남아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장희빈이 너무 이제 악녀로만 그려지는 그런 측면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된 세력이 바로 서인 세력이에요. 서인 세력. 그러다 보니까 남인의 지원을 받고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장희빈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인색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서인이 지원했던 인현왕후는 그야말로 정말 그 왕비의 그 전형적인 아주 그 인품도 훌륭하고 내조도 잘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장희빈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런 그 저주마저도 멈추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데는 이 당쟁도 한 몫을 했다. 결과적으로 남인이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서인이 승리하면서 남인 대표 왕비 장희빈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그려지게 되었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장희빈의 그런 좀 억울함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하면서 2명의 그 정말 그 라이벌, 그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그 대결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대의 산물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보통 왕릉이 보통 서호릉이나 동구릉처럼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조선 시대에도 그 가능하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선대의 왕릉에 묻히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그 욕망도 컸던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동구릉이나 서호릉처럼 집단적으로 이 왕릉이 조성된 지역에 왕릉을 조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좀 편리성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자리 같은 거 이런 배치도 이렇게 좀 편하고, 우리도 예를 들어 지금 또 뭐 이 묘지 선택할 때 공원묘지 뭐 이런 거 선택하면 상당히 좀 빨리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면 또 현실적으로 요 이 동구릉이라든가 소호릉 경영 내에 그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왕릉을 이제 공사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송부하기도 쉬워요. 아무래도 이 노하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면서, 또 아무래도 이미 왕릉이 조성된 곳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이미 검증이 되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막 뭐 정말 뭐 좌청룡이 있고 우백호도 있고 막 이런 거 찾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해져서 조선왕릉, 뭐 동구릉, 그리고 소호릉, 또 소호릉 바로 옆에 가시면 그 서삼릉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조선왕릉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왕릉이 총 40개인데 이 왕릉 답사를 한번 좀 해보시라.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체크하면서 뭐 우리 스탬프 찍듯이 그 완주하는
그런 좀 기분을 가지면서 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이 성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동구릉 가서 9개 찍고 소오릉 서삼릉 가서 8개 찍으면 한 반 정도가 확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 즐거움도 있으니까 이 왕릉 지역 한번 꼭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기도 했어요.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아주 60여 년간 그 목표를 안동김씨 세도 정치의 종식과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바로 이 며느리인 명성황후가 실제 이 권력의 중심에 섰을 때는